그럼 22년 시대를 규명하면 인플레이션의 시대 혹은 초인플레이션의 시대. 그러면 지금보다 손실을 메꾸는 차원에서의 투자 방식보다는 지금이라도 저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시고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시고 또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유튜버 같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제 상표권입니다. 상표권도 내셨어요? 네. 진작에 냈죠. 사실 잠깐만, 요거는 연말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21년. 네, 10월에. 10월에 나왔죠? 예. 근데 사실 뭐 매년 쓰시는 책이라고는 하는데 네. 경제전망 책을 내놓고 나서 2월 말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변수가 터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책 내용이 확 바뀐 건가요? 바뀌었다기보다는 더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다 하나같이 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뭐 당장 미국 연준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연준도 그랬고. 예.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때 틀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때의 전제에서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도 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8월에, 그러니까 21년 8월까지만 해도 네. 1.5%로 전망했어요. 1.5%. 그럼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보다도 낮으니까 목표 네. 안정 물가가 2%잖아요. 2% 정도 되죠. 2%를 밑도니까 이건 저물가가 우려되는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쩌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던 20년 디플레이션, 네. 19년도 디플레이션 우려. 네. 그러니까 계속 저물가 우려였잖아요. 2018, 19, 20. 그러다 21년에 잠깐 물가가 올랐던 거예요. 네. 근데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전년 동월 대비 가격 등락률이니까 네. 그 기저효과까지 작용하면 당연히 22년에는 이 고물가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본 것은 그냥 모두가 그렇게 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국제유가 전망도 네. 사실은 21년 하반기까지 고점이고 22년부터는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모든 물가를 전망하고 경제를 전망하는 경제연구기관들이 공통되게 봤어요. 네.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네. 수정조정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정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물가라는 숙제가 등장한 거죠. 네. 왜냐면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21년에는 해소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더 틀어막힌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그렇죠. 밀, 뭐 알루미늄 이런 각종 원자재 공급에 엄청난 차질을 불러일으킨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시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2년 전망할 때 예상되지 않았던 거죠.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22년 전망에서도 22년에는 긴축의 시대가 온다 라고 전망을 했었고 네. 그래서 돈의 가치가 강해진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 이 네. 조언은 똑같이 드렸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가 없을 때는 완만하게 금리 인상하면 되거든요. 네. 2015년에도 그랬어요. 네. 15년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뭐 테이퍼링하고 막 그렇죠. 예. 그 8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제로금리 계속 유지하다가 15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5년 12월에 한 번, 네. 그리고 16년 12월에 한 번, 1년 만에 한 번, 17년에 세 차례 네. 금리 인상을 해요. 그게 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조금씩 0.25% 예. 포인트씩. 그 5번 금리 인상하고 또 뭐 물론 18년에도 했는데 이 5번 인상하는 동안 물론 9번 총 9번 인상했는데 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네. 그러면 15년, 16년, 17년 동안 했던 베이비 스텝 합한 게 5번이니까 1.25% 포인트 인상한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은 보세요. 2022년 5월, 6월 네. 영거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했죠? 그렇죠. 그럼 2달 동안 1.25% 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긴축 행보가 강해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죠. 결국은 러시아 전쟁을 인플레이션과 금리라는 면에서의 변수로 해석을 하자면 디플레가 우려됐던 경제에서 하이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을 만든 거고 초인플레이션. 그렇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축 행보를
가속화시킨 거고요. 네. 이게 그 변수의 영향인 거고요. 그 외에는 그 방향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022년 경제전망 요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네. 현금 비중을 늘려라 했으면 사실 귀등으로 잘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네. 주식 투자 계속 해야지, 네. 뭐 위험자산, 뭐 코인 이런 거 많이 해야지,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가속화가 됐는데, 네. 일단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그러면 돈은 네. 어디로 흐를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자산 시장의 영향은 먼저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죠. 빠르게. 물론 자산도 종류에 따라서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돈의 흐름.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충격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 아니거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경기 침체는 23년에 온단 말이에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실물 경제 충격은 그때 오지만 주가 조정은 상당히 먼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왜 그러냐? 돈의 이동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그 예가 20년 4월에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 찍었어요. 네. 마이너스 유가 자, 갔을 때. 그럼 그 마이너스 유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진짜 이런 일도 있나 하면서 경험했는데 그렇죠. 그것은 선물 시장에서의 일이죠. 돈의 이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날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을 때 국제 유가의 원유의 수요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실물 경제적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물론 네. 네. 교통량도 줄고 뭐 해운 물동량도 줄고 수출되던 거 거의 빠꾸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항공 해운 당연히 여행객 여러 가지 면에서 원유 수요가 줄어든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건 실물 경제 충격이고요. 네. 그런 것을 예견하면서 선물 시장에 원유를 투자하던 사람들이 돈을 뺀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봐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는데 네. 근데 이 국제 유가가 선물 시장에서 급등한 이 현상이 돈의 이동 때문이지 실물 경제 충격이 아니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것을 단행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인 거죠. 이후에 뭐 러시아 제재 같은 거 예를 들면 천연가스 수급 안 한다 네. 하는 제재는 한참 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먼저 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돈의 이동을 읽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히 돈의 이동이 예견되죠. 네. 왜? 전쟁이 없었을지라도 금리는 인상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 인상의 근거는 물가가 아닌 거죠. 경기 회복인 거죠. 경기 회복됐으니. 그렇죠. 경기 충격이었을 때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정상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화는 보통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예. 그게 베이비 스텝 룰인 거죠. 정속 주행.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기조적 변화를 갑자기 가져와 버리면 시장에 엄청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안 가져오고 천천히 바꿔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룰을 무시하고 금리 인상하는 것은 러시아 전쟁 이후 물가라는 숙제가 등장했기 때문이지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보통 금리 인상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테이퍼링부터 하죠. 네. 풀렸던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1,200억 달러씩 매월 공급하다가 줄여나가는 거죠. 네. 공급량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럼 줄여나가는 과정도 여전히 유동성을 푸는 거니까 조금씩은. 푸는 규모가 줄어들 뿐이지 여전히 완화적인 거죠. 근데 그게 제로가 되는 순간 금리를 보통 인상시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시나리오를 그렸었죠. 네. 그래서 22년 연중에 뭐 금리를 뭐 지금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예견하진 못했죠. 그러나 금리 인상기를 맞이한다. 22년에. 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은 깔아앉고 소위 현금으로 돈이 몰린다. 그래서 돈은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과 같은 자산시장에 돈을 투입했던 그 돈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게 네. 첫 번째 돈의 이동인 거죠. 근데 이 긴축 행보가 특히 미국과 뭐 한국 그리고 그 밖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하고 다 같이 비교를 하면 긴축 행보가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6% 물가가 굉장히 높은 거지만 예. 미국은 8%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CPI가 이번 주 발표가 되지만 CPI 발표되면 뭐 아마도 8.6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잖아요. 보통 네. 시장의 기대가. 예.
그만큼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물가예요. 절대적으로만 봐도. 숫자끼리만 비교해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6이 미국에서의 6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네. 미국의 8.6과 예. 아주 간단한 예로 미국의 8.6%라는 물가 상승률과 예. 만약에 중국도 8.6%라고 했을 때 네. 이게 같은 높이가 아니에요. 성장률하고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미국은 더 높은 거예요. 미국 8.6은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중국이나 이 신흥국들의 목표 안정 물가 자체가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3.5, 4 정도를 안정적인 물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한테는 예를 들어 5를 기록했다. 그냥 조금 높은 거지. 네네.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목표 안정 물가 자체가 2%인 이런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5%라고 하더라도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8.6% 혹은 그 이상의 이 물가는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네. 숫자끼리만 비교해도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가 상승 압력이 비교가 안 되게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 긴축 행보를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강달러 기조죠. 네. 그래서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뭐 제 채널에서도 네. 이미 3-4달 전부터 촬영된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네.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결국 물가를 전망한 거죠. 각국의 물가 압력이 다르니까 긴축 행보, 긴축의 속도도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물가 상승 압력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축 행보를 더 미국이 강하게 보이는 거고, 그게 달러 강세 기조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의 이동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미국으로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이동이라기보다는 특히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시키는 현상.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미국으로 쏠리는 거죠. 혹은 유럽과 같은 선진국으로 돈의 쏠림. 이게 또 다른 또 위기를 만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돈의 이동, 두 가지 돈의 이동에 역행하는 게 한국 주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현금으로, 그리고 외화 자산이 달러 그렇죠. 위주로, 그 두 가지 흐름. 아, 근데 한국 주식은 둘 다 역행하는구나. 네. 둘 다 부정적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 큰 기조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한국은 유독 더 안 좋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일희일비하고 네. 어제 주가 얼마고 오늘 주가 얼마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22년 시대를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22년 시대를 규명하면 인플레이션의 시대 혹은 초인플레이션의 시대,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을 통틀어 최고치 아니에요. 미리 좀 그렇게 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일일까? 아니면 지금에 와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즉 뭐 주식을 다시 판다라든지 이런 거 이미 늦었을까요? 네.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늦은 건 뭐든지 늦을 수는 있지만 네네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덜 늦은 거죠. 아, 그 22년 하반기 내내 네. 뭐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다 혹은 뭐 이제 반등한다,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 22년 하반기에 국내 주식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뭐 손실을 메꾸는 차원에서의 투자 방식보다는 지금이라도 저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현금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제가 뭐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저축 상품을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저축 상품. 그 저축 특판 상품 같은 경우 5%가 넘는 그런 특판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그 얘기를 여기다 이미 했죠. 아, 그래요? 예, 원래 금리 인상기에 네. 공통되는 이 두 가지 돈의 이동이 있다고 했죠. 돈의 이동에 또 기업들은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들은 이미 돈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동시키기 위해서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축을 자기네 은행으로 가져오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기네 은행으로 돈을 수취시키기 위한 전쟁이 뭡니까? 금리 올리는 거. 예적금 금리 올리는 거.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건데, 네. 특히 예금 금리를 매력적으로 특판 상품을 내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연 2% 중반까지 오르고 금융사들이 연 5%에 달하는 특판 예적금을 내놓고도 있다. 네. 영끌 B2 시대는 끝났다. 그 바로 전 문장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그 작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는 방식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밀레니얼 세대들의 네. 용어가 있습니다. 뒷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뒷북이 재밌어요. 어. 정말 뒷북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다. 그럼요. 저축성 상품으로 가 있는 게 지금은 맞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특판 예. 상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 수익을 보장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주식 투자에서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과거 옛날에 1970, 80년대 우리네 부모님들이나 선배들께서 그 당시에 투자하실 때는 굳이 주식 투자 안 해도 저축 뭐 이자율이 뭐 10% 그렇죠. 될 때 예. 그러면 저축보다 더 나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규명하면서 투자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 저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는 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축금리가 5%면 그 돈을 만약에 주식시장에 넣었을 때 투자 수익률이 5%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0%가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5%를 반드시 실현시켜주는 상품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투자를 한다 그런 것은 네. 5% 이상의 수익을 봐야만 그제부터 5%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그게 진정한 수익률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주식 투자가 맞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빚을 상환하는 게 최고의 투자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 투자입니다.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현금이 가장 맞다라는 것을 답변 드리는 거죠. 혹시 금리 인상기에 오르는 자산도 있습니까? 현금 말고? 금리 인상기에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 네,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기도 성격이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2015년부터 있었던 긴축의 시대, 15년에서 약 19년, 18년까지 있었던 네. 그때의 긴축의 시대와 지금 22년의 긴축의 시대 좀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15년 당시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더뎌서 다른 나라들하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조가 안 나왔던 시대예요. 근데 22년하고 유사한 때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네. 미국이 가장 긴축의 속도가 빠르고 다른 나라는 그 정도가 안 될 때 이때는 달러 강세 기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4개월 전부터 제 채널에서도 달러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네. 첫 번째. 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긴축적 통화 정책의 행보는 인플레이션 파이팅이잖아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야기되는 한 긴축적 행보를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긴축 행보도 인플레이션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도 얘기를 했고 저 책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네. 소비재는 인플레이션의 투자 대상이 아니죠. 예를 들면 지난달에 제가 농심그룹의 임원분들 뵙고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농심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1970년대 새우깡이 얼마였냐? 얼마였을까요? 50원 했습니다. 지금 새우깡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얼마죠? 한 1,500원인가 2,000원인가? 1,500원 정도 합니다. 예, 예. 그럼 새우깡이 몇 번 오른 겁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배? 30배 올랐네요. 예, 예. 그러면 새우깡에 투자해야 됩니까? 농심에 투자. 아니 그래서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농심에 투자라는 뜻이 아니죠. 물건의 가치가 오른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네네. 그렇다고 새우깡을 만봉지 사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럼 가치가 없어지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이유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이유가 네. 팩트지만 진지한데, 팩트를 가지고 농담 삼아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럼 농담 안 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잠실 아파트 네, 네, 네. 잠실 아파트가 뭐 1억이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30억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도 30배. 이것도 30배 올랐네요. 네. 그러면 새우깡에 투자하는 겁니까? 잠실 아파트에 투자하는 겁니까? 새우깡은 소비재잖아요. 예, 예. 소비재에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짜장면은 뭐 옛날에 뭐 500원이었는데 지금 짜장면 5,000원 넘잖아요. 아니 그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음식료주에 투자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그러면 있잖아요. 그렇게만 단편적인 컨셉을 가지고 네. 투자를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게 뭐냐면 새우깡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원자재
병목 현상에 따른 거고 네. 그건 21년에도 그랬고 22년에도 그런 거예요. 네. 다만 러시아 전쟁은 이 병목 현상을 가중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22년까지 야기되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의 근본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죠. 그 원자재 중에 일부가 원유인 거고요. 그 밖에 철, 비철 금속, 뭐 종이 펄프, 그리고 농산물, 대표적으로 뭐 대두, 옥수수, 네. 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치솟은 거예요. 네.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는 것은 이 원자재에 투자하셔라라는 것이죠. 아예 직접적으로. 그렇죠. 작년에도 네. 구리 사시라고 했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렇다 재작년에는 하셨더라고요. 원유 사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음. 근데 이제 기업에 투자하라는 건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으로부터 돈이 이탈하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해당 원자재를 확보하는 기업도 아니면 그 원자재를 사와서 소비재를 제조하는 기업도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돈은 빠져나가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둘 다 빠져나가요. 다만 원자재를 스스로 생산하는 기업, 네. 그러니까 광물자원 개발 사업 뛰어드는 네, 네, 네. 혹은 식량자원 개발 사업하는 네. 뭐 카길처럼 직접 농사 짓는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은 유망하죠. 유망했죠. 수익성도 개선됐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으로부터 돈이 이탈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하향 조정되는 거고요. 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얘네만 나홀로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돈에 이동하고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말씀드렸던 그 자원을 확보하는 자원 개발 사업. 네. 그런 사업의 그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주식 중에서도 괜찮았었죠. 상대적으로. 예, 그런 현상들인 거지. 오히려 식료품 제조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소비자가에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힘든 상황이죠. 제가 지지난주에는 서울우유에 다녀왔는데 네. 서울우유의 우유값은 더더욱 못 올리죠. 못 올리죠. 예. 정확합니다. 과자는 그래도 좀 올릴 수 있기라도 하죠. 예. 과자는 그나마 올릴 수 예. 있죠. 근데 라면 같은 건 또 못 올려요. 아, 그것도 서민. 예, 그렇죠. 프레임에. 서민 컨셉이면 못 올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서울우유 이 목장주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공급사들인 거죠. 서울우유라는 그렇죠. 기업의 네. 공급사가 목장주들이에요. 네. 근데 목장주들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곡물 수입국 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7위국이에요. 그렇죠. 상위. 예. 네, 상위 7위국이에요. 네. 엄청나게 곡물을 수입합니다. 근데 곡물 수입하는 이유가 식탁용이 아니에요. 아, 사료. 사료용이에요. 67% 정도의 곡물 수입량이 사료용이에요. 근데 이 사료값이 치솟았죠. 네. 3년 연속 치솟았죠. 그러면 이 농가에서, 낙농업 농가에서 네. 목장주들을 포함해서 마찬가지 굉장히 많은 사료값이 올랐고 그게 가격에 반영된 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이 돼지고기 가격, 소고기 가격, 그리고 닭고기 가격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우유값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니까 네. 그나마 덜 체감하신 거죠. 그래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기업들은 가격을 급등시키면 매출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비싸서 못 사죠. 네. 그것을 스티커샥이라고 해요. 아하. 미국식 표현으로. 예. 그러니까 그 가격표를 보고 놀라서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나 이번에 노트북 좀 바꾸자 하는 마음으로 샵에 갔는데 가격 물어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고 놀라서 소비를 아예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로 야기하는 그런 그 근거죠. 스티커샥 같은 거지.